네, 자 이번 시간은 제 41회 기출문제에 이론풀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685페이지죠? 자 1번 문제, 다음 거래에 대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21년 1월 1일 날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 분계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 보조금, 이런 분계로 하면 됩니다. 네,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의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분계가 2번에 있네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영업권은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의 인정은요, 합병, 병합 시에만 영업권을 인정합니다. 병합을 할 때 순자산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하고 병합을 했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죠.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선 옳지 않은 것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네, 우리가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교환거래에서는요, 교환거래에서는 종류가 다른 자산의 교환, 이종 간의 교환거래라고 그러죠. 이종 간의 교환거래에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기출은 모두 연구단계로 봐야 돼요. 네, 우리가 개발단계로 보는 것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개발단계에 지출한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었을 때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봐라.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 말과 같고요. 개발 단계로 확실하게 개발 단계로 지출된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2, 3, 4 다 맞았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매매 관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매출 원가가 127만 5천 원일 때 가에 들어가는 매입 애누리나 할인액은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매출 원가가 127만 5천 원이다. 매출 원가는 기초 100만 원이죠. 더하기 단기 매입 50만 원이죠. 매입 운반비 포함해야죠. 그러면 51만 원. 빼기 기말 20만 원이죠. 이게 매출원가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매출원가 127만 5천 원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 자, 100만 원에다가 51만 원을 더하면 151만 원이죠. 151만 원에서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20만 원을 빼면 131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131만 원이에요. 근데 매출원가가 12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차이가 나는지 빼볼게요. 빼기 127만 5천 원. 3만 5천 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3만 5천 원이 매입 애누리나 할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당기 매입액 51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빼줄 거다 이거예요. 3만 5천 원. 빼주면 이거 나오죠. 127만 5천 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매출원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매입 애누리나 할인은 당기 매입액에서 빼주어야 순 매입액이 나오는 거니까 3만 5천 원이 되어야 127만 5천 원이 되겠구나.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해봤더니 131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원가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잖아요. 127만 5천 원. 그러면 이 차이가 바로 3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3만 5천 원. 그것이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공식 꼭 알아야 될 공식 중에 매출원가 공식 여러분 아잖아요. 매출원가 이게 지금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원가.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에다가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기 상품 매입액은요 항상 순 매입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 매입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순 매입액.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빼주고 매입 할인 빼주고. 그래서 총 매입액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런 운반비 같은 것은 총 매입액에 들어갑니다. 운반비는 더해야 돼요. 그건 더해주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것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 상품 매출원가 대입하고 여기 기초 넣어보고 당기상품 매입액 넣어보고 기말상품 재고액 넣어보니까 이 매입 애누리를 아까 3만 5천 원으로 넣어야 이 매출원가가 등식이 딱 성립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라.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며 수량 차이는 모두 비정상 감모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이든 정상이든 수량 부족한 것이 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장부상 재고는 1000개인데 창고에 보관 중인 실제 재고가 980개라고 한다면 20개가 감모 손실입니다. 20개를 곱하기 상품 단위당 취득원가가 1000원이다 그랬습니다. 감모 손실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1000원. 그러면 20개에다 1000원 곱하니까 2만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2만원. 답은 2번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만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답은 2번이라고 찍으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49,000원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란 무엇이냐? 가격의 하락 부분이 평가 손실입니다. 취득을 1,000원에 했는데 이 상품을 지금 기말에 단위당 시가가 950원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법이니까 50원만큼이 평가 손실이 되는데 몇 개예요? 실제 재고로 봐야 돼요. 980개로. 장부 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 손실을 계산할 때는 실제 재고로 50원씩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실제 재고는 98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50개 곱하기 50원 곱하기 980개 해보면 49,000원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네, 어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자본 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00원, 액면 금액은 주당 만원에 발행하고 주금은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다음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옳은 것은? 자본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차금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장부가 4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40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현금으로 납입받았으니까 얼마를 받았을까요? 주당 12,000원에 1000주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1,2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겠죠? 자, 대변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당 10,000원이 액면가입니다. 1000주입니다. 1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면 바로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 그걸 차감시켜야 돼요. 어떻게 차감시키느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400,000을 이걸 먼저 상기시키고 60만 원만 뭐가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이 60만 원이 된다. 160이군요. 네, 160. 200을 만들어야 되니까 160이 된다. 그래서 이 분계가 옳은 분계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두 개가 다 잔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마 분계 연습을 할 때 이 분계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이론 마무리할 무렵에 분계 연습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은 여기에 4번에 있었네요. 다음에 6번째 문제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의 장기 할부 판매 관련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1년에 인식할 수익은 총 얼마인가 이랬는데요. 자, 2021년 1월 1일 날 상품을 판매했고요. 판매 대금은 12월 31일부터 5년 동안 매년 1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유효 이자율은 10%이고 5년 연금 현가 개수는 3.7908이다. 이게 미래에 실현될 것을 현재 가치로 환가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그 TAT 2급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도 6번과 같은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TAT 2급의 본 교과에도 이게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요렇게 이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익 금액은 상품 매출액이 10만 원이죠. 왜 10만 원이냐? 2021년도에 12월 31일로부터 매년 1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지금 단기에 인식되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매출액은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만 원 곱하기 현가 개수를 곱해줘요. 3.7908 곱해주시고 거기다가 더하기 이자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자 수익.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금액 10만원 곱하기 3.7908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37 그럼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요? 10만원 곱하기 3.7908 하시게 되면은 37만 9,080원이 나와요. 여기에 10%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줍니다.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해주면 이것이 2021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37만 9천원에 10%를 더해주니까 곱하기 1.1 하면 10%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41만 6,988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416,988. 네. 자, 단기의 수익 금액에다가, 즉 상품 매출액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하고 거기다 더하기 그 상품 매출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수익을 더해주게 되면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41만 6,98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답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41회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41회. 자, 우리가 본문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며 당해년도 결산일에 다음과 같이 회수 가능액을 산정했습니다. 손상차손은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금액과 현재의 회수 가능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손상차손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손상차손은 현재 회수 가능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결산 시 손상 징후가 있어서 회수 가능액이 230만 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30만 원이면 요 차이, 장부 금액이 230보다 크면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는 감가상각을 해봐야 알겠죠. 언제 구입했느냐? 21년 1월 1일 날 구입했고요. 3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이며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면은 결산일에 230만 원으로 회수 가능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1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90만 원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니까 5로 나누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0만 원을 뺐군요. 200만 원. 네. 290이 아니라 300에서 100을 빼면 200만 원이군요. 네, 200만 원 나누기 5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40만 원입니다. 연간 40만 원 감가상각을 했죠.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취득금액에서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3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니까 260만 원인 것이죠. 감가상각비가 4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 30만 원이 발생하죠. 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30만 원 부족하다. 예, 이것을 우리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상차손으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요 260만 원이 현재 회수 가능액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30만 원을 빼줌으로써. 그래서 답은 3번. 손상차손은 30만 원이다. 다음은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회계의 변경에서 강조를 해드린 내용인데, 회계의 변경에는 첫째, 정책의 변경 사례를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추정의 변경 사례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의 변경 사례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유가증권의 취득금액
산출 방법이 됩니다. 요게 정책의 변경 사례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두 가지 사례가 되고요. 추정의 변경의 사례는 감가상각 관련 되는 거 모두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리고 대손의 추정, 그 다음에 우발부채의 추정, 이런 것 등이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회계 추정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볼까요? 1번 차량 운반구의 내용 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변경했으면 감가상각 관련된 거죠? 추정의 변경 맞아요. 2번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면 이거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것이죠. 3번 기계장치의 잔존가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을 했다. 잔존가치라는 것도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추정의 변경입니다. 4번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다. 이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이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평균법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다. 4번이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9번부터는 부가가치세 이론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자가 상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죠. 우리가 간주공급에서 개인적 공급은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과세한단 말이에요. 맞았고 2번 수진이 사업자가 폐업한 후 처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할 때 이미 폐업 시 잔존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폐업 끝나고 나서 처분하는 것은 이미 세금 낸 거니까 그거는 자기 거예요. 이제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재산 파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안 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팔 때 그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이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폐업한 사람이니까. 예. 내가 옷가게를 하다가 옷가게가 너무 안 되고 누가 옷가게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있는 옷 재고를 내가 그냥 다 입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다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옷가게를 가지고 있던 옷을 우리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장사해서 안 돼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 집 재고인데 이거 5만 원짜리인데 너 10,000원에 가져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 합니다. 이미 폐업할 때 다 부가가치세 내고 정리가 다 끝난 내용이에요. 수진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민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숙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우리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숙박 용역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에서 과세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과세돼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특수관계인이어야 돼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 용역이죠. 그게 임대 용역.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 용역하면 그건 과세 안 해줍니다. 월세 안 받고 그냥 빌려줬다 이거예요. 사무실을. 그건 과세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받은 거니까. 예, 그런데 특수관계인에게 한 것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정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죠. 조세 물납은 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민이가 틀렸다. 예. 9번 약간 좀 까다로웠어요. 현민이가 답입니다. 다음에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다 신고해 줘야 돼요. 그래야 환급 받아야 되죠. 2번 과세 표준에는 영해세율이 적용되지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죠? 2번이 맞았네요. 과세 표준에는 영세율이지만 즉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3번은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포기해야 영세율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4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건 영세율 제도가 아니고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면세 제도인 거죠. 면세.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 뿐이었죠. 자,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 면세 제도입니다. 예, 면세제도. 영세율은 역진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수출 장려. 다음에 1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갑은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고 갑은 상품 매출액 애누리 1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 1900만 원이란 얘기예요. 1900만 원의 부가세는 190만 원입니다. 매출세액은 10%니까. 다음에 나번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0원. 답은 할부 매출액 1200만원 2021년도 4월 1일에 제품을 인도했고 대금은 4월 30일부터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네요. 그러면 2021년도에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각 그 대금을 받은 것을 계산해 볼까요? 4월 말일부터 12회로 분할하니까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면은 얼마 받나요? 앞에 3달 빼면은 120에서 매월 100만 원인데 3개월이 빠지니까 900만 원이죠. 그러면 900만 원에 대한 10%는 얼마예요? 9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장기 할부 판매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9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21년도에. 거기에 10%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해 보세요. 280만 원 나오네요. 아니, 280이 없네. 4월 1일.
1200만 원으로 보면은 1200만 원을 다 보면은 120만 원이 세금이 되죠. 120 하면은 210만 원. 그것도 없고. 뭘 우리가 계산 잘못했나요? 어디가요? 자, 요건 190만 원 맞죠? 요거 다시 한번 잘 볼까요? 할부 판매. 기간이 네, 요 90만 원이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는 1년치를 따졌는데 기간이 1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 것만 따져야죠. 7, 8, 9, 11, 12 5달을 더해버렸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 것만 따져야죠. 그러니까 4, 5, 6, 3개월 치니까 300만 원에 30만 원. 90만 원이 아니고 다번에 매출세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90만 원과 30만 원 더하면 220만 원 나옵니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번이 4월부터 6월 것만 따져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씩 3개월이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의 10%는 매출세액이 30만 원인 거죠. 10%. 그래서 190만 원과 30만 원 더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멍하면은 이 문제 놓치게 되죠. 1번이었어요. 다음에 12번. 소득세 문제 이제 4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시간이 뭐 다 됐기 때문에 요 4문제 빨리 풀 게 아니에요. 소득세 문제 천천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여기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합시다. 네, 다음 시간. 네, 수고했습니다.